6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달려왔고, 자식들을 위해 몸을 갈아 넣듯 살았고,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새벽 어둠을 가르며 일터로 나갔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남들 눈치 보느라 입맛도 마음도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60년이 되었을 때 손에 남은 것이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허탈함은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깊고 마치 내 인생이라는 커다란 항아리를 열어보니 텅 비어있는 느낌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그동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입니다. 60세를 넘긴 분들이 대체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살아온 시간이 너무 아깝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 빚지고 결혼시키려고 집까지 사줘서 내 노후 자금은 빠르게 소모됐고 회사에 충성했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니 연락처 목록에서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명절에만 얼굴 비추며 평소에는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워합니다. 삶의 가장 뜨거운 40년, 50년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핵심은 절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충격이야말로 다시 살아갈 용기,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를 잃어버릴 때 가장 큰 공허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60세 이후 갑자기 밀려오는 허무함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 어느 순간 멈추고 마침내 나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나는 누구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60세를 노년의 시점으로 봤지만 현대 의학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명은 83, 85세입니다. 즉, 앞으로도 20년 이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20년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60년 동안 쌓였던 후회와 아쉬움이 새로운 결심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삶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고마워하지만 부모가 희생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는 충성에 감사했지만 결국 구조 안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불과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살았던 시간은 정작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희생과 참음이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 삶의 첫 해방입니다. 같은 나이에 접어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때 하고 싶은 걸 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만으로 인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새로운 결심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후의 삶은 과거의 희생을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의학적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과 행복은 단지 유전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행동 습관, 정서적 연결감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10년간 미국 노년학 연구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즉,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가 오히려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남은 세월을 보내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는가? 이 선택은 어떤 철학자나 유명 인물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단순합니다. 60세 이후에 단 한 번뿐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년이 후회로 가득할지 아니면 웃음으로 채워질지가 갈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60년은 남을 위한 삶이었지만 앞으로의 20년은 반드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심이야말로 후회의 무게를 떨쳐내고 다시 살아볼 용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삶 전체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았지만 60세 이후 갑자기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그 공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지만 내가 그들 삶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다.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 빠르게 멀어져 갑니다.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보거나 그것마저도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진짜 정체는 단순히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외로움은 역할 상실, 정체성 붕괴,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생겨납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회사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순간 마치 나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천천히 지워져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느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60대를 맞이한 분들은 더욱 강하게 경험합니다. 평생 가족 중심, 회사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 혼자 남는 시간에 대한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생존하느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대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부모 세대가 평생 동안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어 홀로 서게 된 순간 갑자기 삶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시작됩니다.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분들이 은퇴 직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퇴직식에서 박수받던 순간은 잠시, 한 달만 지나도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함께 술 마시며 웃던 동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연락은 점점 뜸해집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름이 빠지고 회사 행사에서도 초대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평생 바친 회사인데 이렇게 빨리 잊힐 줄 몰랐다는 말은 수많은 은퇴자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외로움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깊어집니다. 평생 지켜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떠나갈 때 남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진짜 정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속감을 갈망합니다. 가족, 직장, 사회,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 또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내게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 60세 이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존중감과 자기 주도성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 외로움의 빈자리는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는 아직 삶을 사랑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증거이며 이는 매우 건강한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뎌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감정은 더욱 섬세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무관심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친절에도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각은 관계의 구조입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대부분 의무적이고 기능적입니다. 회사 동료는 업무 때문에 만나고, 자녀는 양육 때문에 함께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함께 꾸려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인생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남은 20년은 이전의 60년보다 훨씬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나를 되찾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상징하는 듯한 슬픈 거울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누구보다 묵묵히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 뒤집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미루고 있는 그것은 정말 내일도 가능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최 어르신의 삶은 그 질문에 잔혹할 만큼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35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챙기며 그저 성실함 하나로 삶을 버텼습니다. 그런 세월이 쌓여 자식 셋을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65세 드디어 정년. 퇴직금 1억 원을 손에 쥐며 그는 가슴속에 간직해온 오래된 꿈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볼까? 유럽 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동남아의 따뜻한 바람도 느껴보고 싶었고 사진도 찍고 악기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1억이 전 재산이었고 노후를 위해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나중에 하지, 조금 더 아끼면 괜찮겠지. 그런데 나중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지금 해야 할 일을 영원히 미루게 만듭니다. 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행 가고 싶었지만 1년 뒤로 미뤘고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미루는 시간은 어느새 1년, 2년, 3년이 되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말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며 긴 재활치료 끝에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어려우십니다. 오래 걷는 활동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때 최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9천만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갈 수 있는 다리가 없었고 악기를 잡을 수 있는 손에 힘도 없었습니다. 돈은 그대로지만 가능성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절망은 돈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수없이 울었습니다. 65세 때라도 갔어야 했는데, 아니, 66세 때라도, 67세 때라도 왜 이렇게 계속 미뤘을까? 눈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향한 깊은 통탄이었고 뒤돌릴 수 없는 시간을 향한 간절한 후회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 한 번은 갔어야 했는데 돈 아끼느라 인생을 잃었다. 그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뭐 하러 그렇게 참았을까? 이 부부의 대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둔 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더 큰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일까요? 최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 건강이 잃으면 돈은 쓸모없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이지 행복을 미루게 만드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특별한 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노년층에서 뇌혈관 질환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 중 약 17%가 뇌경색 또는 뇌출혈의 전조 증상을 갖고 있으며 회복 후에도 절반 이상이 완전한 일상 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최 어르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그는 70세가 되었지만 어딜 가지 못했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오는 것 외에는 대부분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그의 눈은 어느새 젖어 있었고 음악 프로그램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은 과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쓰라린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건 지금 하세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놓친 한 인간의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후회는 언제나 건강을 잃은 뒤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언젠가는 정말 존재할까요?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지금 하세요. 그의 눈물과 후회는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슬픈 비극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며 동시에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후회를 두려워하면서도 미루기를 멈추지 못하는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불편함을 피하려 하고
미래의 손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 돈을 쓰는 것이 아깝고, 지금 행동하는 것이 번거롭고, 지금 변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일로 미룹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후회는 대부분 하지 않은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코넬대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동의 후회보다 비행동의 후회를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해봤다가 실패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그래도 해봤다는 위로가 남지만, 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않은 일은 평생 마음속에 상처처럼 남습니다. 이 연구는 60세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을 제시합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한 일이 너무 없었다는 깊은 허탈감이 이 나이에 갑자기 몰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지만 나중에 더 안정되면, 애들 크고 나면, 돈 좀 모으면 하겠다고 자신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이 되어 돌아보니 하고 싶었던 일들은 여전히 리스트에만 적혀 있고 내 인생은 온통 남을 위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 이론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선택을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게 후회합니다. 철학은 이 심리학적 진실에 또 다른 시각을 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결국 선택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루는 것, 나중으로 넘기는 것 또한 똑같이 책임져야 할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훨씬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 철학자 니체는 춤출 수 없는 날은 헛되이 보낸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니체는 삶을 가벼움과 움직임으로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삶의 리듬을 잃는 순간 생의 의미도 함께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리듬을 아예 놓아버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는 자유를 얻었지만 정작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루고 피하고 관성에 몸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춤을 추지 않는 삶이고 니체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의 끝입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욕심이 적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가진 삶을 내가 선택한 삶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60대들은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큰 공허함과 후회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정체성 혼란이며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한 전환기로 봅니다. 이 전환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남은 20년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남은 삶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풍성한 시간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60세 이후의 삶을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노년학 연구는 정반대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67~75세는 인생에서 가장 감정이 안정되며 가장 현명하고 가장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감정 조절 능력은 높아지며 사소한 것에 감동할 줄 아는 감성은 더 깊어집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미루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다시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선택하지 않았고 미뤘고 결국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며 기회는 건강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과 심리학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미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하고 있습니까? 후회는 지나간 시간에서 오지만 변화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심지어 과거의 나조차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그 깊은 통찰은 사실 하나의 진실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한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남은 20년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6가지 실천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노년학 연구, 심리학 연구, 그리고 현장에서 삶을 다시 되찾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남은 시간을 후회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참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참았고, 사고 싶은 옷도 참았고, 가고 싶은 여행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실은 간단합니다. 지금 먹지 않으면 내일은 못 먹을 수도 있고, 지금 가지 않으면 다음 달은 더 아플 수도 있고, 올해 못 가면 내년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뇌졸중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매년 8-12%씩 증가합니다. 건강이 언젠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드세요. 한우든 초밥이든 회든 무엇이든 드세요.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습니까? 그 돈을 아끼다가 몸이 이기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돈을 모은 목적은 자식에게 다 주려고 모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보기 위해 모아둔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을 위한 식사를 하십시오. 그 한 번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춤 배우기, 사진 배우기, 꽃꽂이, 요가, 글쓰기. 이런 것들은 20대, 30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 시작할 때 진짜 꽃이 피는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삶을 버티기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노인의 뇌는 학습에 따른 신경세포 연결이 활발해져 치매 발병률이 최대 55%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배우는 행위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느려도 되고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취미 하나만으로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악기 한 곡을 배우고 그림 한 점을 완성하고 춤 한 동작을 익히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행복은 사람에서 나오고 70세 이후의 건강은 대화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10년, 20년 연락이 끊겼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한 문장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복지관, 취미 모임, 산책 모임, 노래 교실, 컴퓨터 교실, 어디든 괜찮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은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계는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고, 노년의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건강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한 걸음이 외로움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 표현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일기 3가지씩 쓰는 습관을 들이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5번째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는 노년의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루 30분, 천천히라도 꾸준히 걸으면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40%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 근육이 유지되는 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병원에 덜 가고 마음도 덜 우울해집니다.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동네 산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인생은 다시 앞으로 갑니다. 6번째는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은 수명을 늘리고 심장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녹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웃어보고 웃긴 영상 보고 소리내서 웃어보세요. 웃음은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행복은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누구와 있어도 편안함을 줍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실천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삶을 되찾고 행복을 회복한 검증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은 잘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달에 해볼까?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준비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날도, 완벽한 마음도, 완벽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60세 이후의 시간은 젊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된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낭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하루도 허투루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가득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고,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그동안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를 선택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나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후회하는 나입니까? 미루는 나입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나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며 미루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롯이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언젠가라는 말 대신 오늘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희생했고, 헌신했고, 버텨왔고, 싸워왔습니다. 이제 삶이 여러분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제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만 당장 실행해 보십시오.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오래 미룬 사람에게 전화하기, 가보고 싶던 곳에 30분만 산책하러 가기, 하고 싶었던 취미를 검색해 등록하기,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미소 짓기, 책상 앞에서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이 중 하나만 해도 인생의 공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순간 삶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걸음은 작아 보이지만 그 한 걸음이 6개월 뒤에 여러분을 완전히 바꿉니다. 행동한 사람은 변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삶은 후회만 남깁니다. 여러분은 후회하려고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오셨고 지금도 행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결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오늘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실행. 2번. 연락 끊긴 지인에게 전화 3번. 취미 하나 등록하기. 4번. 산책 30분 실천 5번. 감사 일기 쓰기. 6번. 억지로라도 웃어보기. 어느 번호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적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서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한 글자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오늘부터 자신을 위해 살고 오늘부터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환하고 더 평온하고 더 즐겁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내가 젊을 땐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어느 날은 손주와 밥을 먹다가도 어느 날은 지인들과 모임에 나갔다가도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으며 들어줍니다. 그땐 그랬죠.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저는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눈빛이 살짝 흐려지고 웃음은 억지로 유지되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자리를 피하거나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꺼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아니라 벽이었구나. 과거가 길어질수록 현재가 줄어들고 과거에 머무는 순간 나는 오래된 사람이 되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버티고 치열하게 일하며 살아온 세월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도 좋지만 지금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었나. 젊은 날의 추억만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놓치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과거에 갇힌 사람은 늙어 보이고 현재를 사는 사람은 젊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늦게야 이해했습니다. 과거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싫어할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과거는 나에게 의미 있지만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는 익숙함이 아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손주는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딸과 아들은 지금의 경제 속도를 따라가고 세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가 맞다, 예전이 맞다고 고집하는 순간 대화는 즉시 현재에서 끊어집니다. 그 끊어짐이 쌓이면 서로의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과거는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 현재를 잃게 만드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기면 빛나지만 삶의 중심이 되면 짐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히는 것은 관계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라도 굳이 꺼내지 않기, 옛날 방식이 떠올라도 지금 방식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보기.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언제나 편하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요즘 세상을 인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술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문화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손주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방식이 그 아이의 시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을 하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자 관계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주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고 아이들과 대화도 더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대화를 할 때 서로 웃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저는 오늘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느낌 없던 햇살, 동네에 핀 작은 꽃, 카페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아쉬움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따뜻함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보면 굳이 과거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라도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는 것. 새로운 길이 두렵더라도 발을 내디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나를 만들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오늘의 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내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추억은 따뜻한 불빛처럼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그 불빛을 뒤에서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주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게 깨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행동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부터 저는 과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를 현재로 끌어내고 다시 나답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입가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감사나 기쁨이 아니라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애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같은 불평과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한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 곁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만나면 대화의 시작이 늘 몸의 통증 이야기였고, 식사를 하면 음식값이 올랐다는 불평이 따라붙고, 가족이 찾아오면 왜 늦었느냐는 원망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작은 말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 보면 좋은데 자꾸 불평만 들려서 마음이 좀 무거워져.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딸이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나에게만 쌓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조금씩 내려앉아 결국 관계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은 처음엔 동정이 되고, 두 번째는 안타까움이 되고, 세 번째부터는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돼.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라도 위로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요즘 많이 아프신가 봐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 상대는 어느 순간 깊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면 기운이 빠지고,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씩 벽을 쌓아 만든 결과였습니다. 물론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걱정이 있고 누구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평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감정은 전달되는 법입니다. 내가 어둡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내가 계속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는 결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졌을까? 스스로에게 묻자 놀랍게도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 그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 나는 불평이라는 옷을 입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한마디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 얼굴 보니까 살겠네. 그 한 문장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딸은 미소를 지었고 손주는 제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 빨리 좋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평이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감사는 관계를 다시 붙여주는 끈이 된다는 걸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노신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은 내 얼굴을 늙게 만들고 감사는 내 마음을 젊게 만든다. 처음엔 그 말이 단순한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합니다.
원망은 깊어질수록 눈빛을 흐리게 만들고 목소리를 낮게 만들고 사람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는 작아도 빛이 납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나를 찾아와준 가족이 있다는 것,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감사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실천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구에게든 감사의 말을 전하기. 전화를 끊기 전에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오늘 와줘서 좋았다. 손주에게 네가 있어서 참 기쁘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제 마음도 밝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불평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나를 밝게 하는가? 아니면 어둡게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제 하루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감사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감사가 내 삶을 바꾸진 않지만 100번의 감사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감사할 것도 함께 많아진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노년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많은 사람, 불평보다 미소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너무 당연하게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처럼 누구나 하는 말, 특별할 것 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의 진짜 무게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 산책도 했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경고 신호가 있었을 텐데 그냥 넘기셨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숨이 조금씩 차오르고 오래 걷기 힘들었고 밤마다 몸이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는 한마디로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줄 알았고 병원 가는 게 귀찮기도 했고 괜히 검사 받았다가 큰 병이라 하면 더 무서울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룬 하루하루가 결국 제 몸 안에서 숨겨진 폭탄의 뇌관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입원 후 처음으로 시간을 들여 제 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약해진 몸을 더 흐트러뜨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켜낼 것인지는 결국 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 말처럼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보내는 작은 신호들, 조금씩 길어지는 숨, 쉽게 지치는 다리, 평소와 다른 맥박, 그 모든 것이 위험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대했을까? 답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젊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자 귀찮다는 이유로, 통증이 와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건강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은 옵션이 아니라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의 보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노년의 몸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저는 여러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돈 벌려다가 몸을 버렸고 늙어서 몸이 망가지니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
또 다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병원 와서야 알았지.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멈춘다는 걸. 우리 모두 늦게 깨닫는 것뿐이지 진실은 늘 같았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잃은 건강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진은 내 몸을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아프기 전에 발견하면 살 수 있지만 아프고 나서야 찾으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운동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동이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무거운 것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혈류가 달라지고 관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셋째, 식습관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에 먹던 간식, 스트레스 받으면 손이 가던 단 음식들, 그 모든 게 쌓여 내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천천히 먹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넷째, 수면을 소중히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없는 잠을 억지로 미루면 몸이 더 빨리 상합니다.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병이 스며들기 좋은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생명 유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은 젊을 때보다 나이 든 뒤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땐 다시 일어설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실수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건강을 언젠가 챙길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나의 마지막 삶을 지탱해 줄 유일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잘 살면 됩니다.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이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나를 살릴 사람은 결국 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천천히 걷습니다. 숨이 조금 차도 괜찮습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내가 먹는 것을 돌아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리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제 경험에서 작은 교훈 하나라도 건져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챙겨야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모임에서 자식의 재산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기 통장의 잔고를 걱정하며 한숨을 쉽니다. 저 역시 젊을 땐 돈을 중심으로 판단했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적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살, 2살 나이를 더 먹고 인생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은퇴 후 생활이 어떠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분이 술 한 모금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땅을 사둔 게 크게 올라서 걱정 없어. 우리 아들은 벌써 집 2채야. 말 자체는 자랑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말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대단하시네요 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물만 마셨고
한 분은 시선을 떨구며 말없이 자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 자랑은 듣는 이를 작게 만들고 말하는 이를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고,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결국 결론은 돈이 최고야로 끝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를 반복하는 순간 상대는 나와의 시간을 비교의 시간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편함은 거리를 만들고, 거리는 결국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적어서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좁아집니다. 계산이 습관이 되고 의심이 눈빛을 채우고 돈의 크기가 사람의 진심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돈은 조금 지켜질지 몰라도 사람은 잃게 됩니다. 관계는 약해지고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한 노신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돈을 벌려고 인간관계를 놓쳤고 나이가 들어선 돈을 지키느라 사람을 더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도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입니다. 같이 밥을 먹어줄 사람,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줄 사람. 이들이 바로 진짜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스스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돈을 자랑하지 않기. 자랑은 나를 크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작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둘째, 돈에 집착하지 않기. 돈을 너무 잡고 있으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밥 한 끼의 가격을 따지기보다 그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돈이 아닌 신뢰를 쌓기.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하지만 신뢰는 쌓일수록 단단해지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진 돈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고맙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돈은 나를 먹여 살릴지 몰라도 사람은 나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돈은 편함을 주지만 사람은 따뜻함을 줍니다. 편함은 잠시 머물지만 따뜻함은 오래갑니다. 노년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따뜻한 관계는 나를 젊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 이야기를 줄이고 고마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사람은 나눌수록 많아진다는 것. 이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남기는 마지막 기억이 숫자가 아닌 따뜻함이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이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고 성인이 된 뒤에는 그저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조언을 넘어서 간섭을 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마음의 출발은 언제나 사랑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간섭으로 변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다친다는 것을. 어느 날 딸과 통화를 하다가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직장은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줘. 그 말이 처음엔 무척 서운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해보니 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걱정이 때로는 간섭, 때로는 부담, 때로는 압박으로 다가갑니다. 부모는 돕는다고 했지만 자식은 통제받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도 누군가 내 인생에 간섭하면 숨이 막혔고 선택을 대신하려 들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제가 바로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줄 때는 편하지만 결국 자식은 약해진다. 처음엔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을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완전히 혼자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언제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고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담장이 되어 자식을 가두면 안 됩니다. 울타리는 보호해야 하고 담장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나이든 부모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자식에게 말을 건넬 때 항상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 말이 자식을 돕는 말인가, 묶는 말인가.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도록 노력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경제가 어떤데? 안정적인 직장 놓치면 후회한다 하며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길이면 나는 네 편이야. 다만 위험을 잘 생각하고 준비만 해라.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가 필요한 거였다는 것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은 될 수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걸어주려 하면 결국 그 아이는 자기 다리로 설 기회를 잃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식은 어느 순간 숨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면 잔소리할까봐, 내가 말하면 걱정할까봐, 내가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면 대화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간섭을 줄인다는 건 자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쳐 넓게 감싸주고 필요한 순간에만 젠틀리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할수록 자식의 날개는 작아지고 내가 믿어줄수록 자식의 날개는 커진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묶어두는 끈이 아니라 날아오르게 만드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뛰어오르기가 두려울 때 살짝 밀어주는 바람, 넘어졌을 때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바람, 그리고 아주 멀리 떠나도 여전히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바람. 저는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는 부모다. 간섭이 아닌 존중, 통제가 아닌 신뢰. 이 두 가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제게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봅니다. 엄마는 나를 얽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젊을 때는 이 말이 참 편했습니다. 기회는 계속 올 것 같고, 내일은 반드시 찾아올 것 같고, 시간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줍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몇 년 전 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평소 아주 건강했던 친구였고, 늘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고 이야기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가자. 좀 더 여유 생기면. 여행 계획은 늘 나중으로 미뤄졌고, 결국 우리는 한 번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런 병으로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찍을 수 있었던 수백 장의 사진,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길, 나눌 수 있었던 이야기들, 모두 나중이라는 말 아래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나중은 기회가 아닙니다. 나중은 환상입니다. 오늘만이 현실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미루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은 금방 떨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점점 제한됩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오늘 해야 합니다. 어느 날 TV에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8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피아노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진실. 나이가 들면 행동이 느려지고 시작하기가 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작은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10분씩 걷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10분이 제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조금 더 편해지고 마음이 조금 더 맑아지고 하루가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이 달라진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해놓고 미루면 어느 날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말하지 않았던 그 말들을 전하지 못한 채 영원히 남기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큰오빠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왜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었을까? 왜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숨겼을까?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날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미루는 동안 우리는 소중한 순간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고민되면 바로 전화하고, 전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바로 시작해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일은 약속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웃으면 내일의 표정이 밝아지고, 오늘 걷기 시작하면 내일의 몸이 달라지고, 오늘 마음을 열면 내일의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나이가 많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에서 가장 젊은 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늦고 어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을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과 맞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고, 오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하고,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삶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마지막 지혜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오늘을 붙잡는 데서 온다는 것. 오늘을 잡으면 내일이 밝아지고,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비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부디 오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오늘의 실천이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의 이미지는 단 3초 만에 결정된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3초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젊을 땐 실수해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고, 어색해도 유머로 넘길 수 있고, 말이 서툴러도 아직 어려서 그래 같은 변명이 허락되죠. 하지만 50, 60, 70이 넘으면 세상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첫 눈빛, 첫 걸음, 그리고 입 밖으로 처음 튀어나오는 한 문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거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첫 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예전엔 내가 말하면 귀 기울여 주던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말할 때도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후배들은 대답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 같은 서운함, 씁쓸함, 그리고 어쩐지 존중이 사라진 듯한 느낌. 사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겪지만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투가 어색해서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첫 3초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듣기 시작하면 그 어떤 좋은 말도 심장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바쁘고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말에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듣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첫 마디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대화 전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조언을 건네도 네, 알겠어요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도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당깁니다. 눈빛이 따뜻하거나 옷차림이 단정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첫 마디가 다릅니다. 첫 마디에서 이미 상대를 감싸고 높이고 귀하게 다루는 태도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상대의 귀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첫 3초의 상대가 경계할지 받아들일지를 판단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표정과 목소리 톤, 그리고 첫 문장의 뉘앙스가 이 판단을 거의 8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오래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처음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과 차가웠던 사람을 떠올려 보면 결국 그들을 기억하게 만든 건 아주 작은 말투, 한마디의 딱딱함과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단단하고 딱딱하면 상대의 마음은 순식간에 닫힙니다. 반대로 첫 마디의 따뜻함과 존중이 담기면 그 후의 모든 말이 훨씬 더 깊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노신사를 만났는데 처음 뵙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신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말투가 차분하면서도 상대를 높여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대화를 오래 나누지 않아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요즘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아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같은 말로 시작하면 마음속 작은 문 하나가 탁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대는 더 이상 귀를 열지 않고 대화는 시작보다 빨리 끝나버리죠. 결국 첫 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대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첫 3초가 미래의 관계를 결정짓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첫 마디는 더 단단해야 하고 더 따뜻해야 하고 더 품격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투는 단지 말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 품성, 인생의 깊이를 보여주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 마디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사람의 귀를 닫게 하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이었나요? 인생의 후반부는 말 한 줄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마디가 바뀌면 대화가 바뀌고, 대화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첫 3초입니다. 그리고 이 3초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한 문장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첫 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단 한 줄입니다. 바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높이고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품격을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말이 무슨 큰 차이를 만들어.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기억되고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정도로 시작합니다. 물론 나쁜 말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특별함을 남기기엔 약합니다. 그러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표정이 살짝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표정에는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구나 라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계에서의 인정과 존중이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투는 이미 절반 이상 품격을 얻습니다. 이 표현이 가진 첫 번째 힘은 상대를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낮추고 조언하거나 가르치려는 말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 시간을 내어준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이 전해지면 그 순간 상대의 마음에는 따뜻한 신뢰가 생깁니다. 단순히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힘은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툭 내뱉는 사람보다 상대의 시간을 먼저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품이 깊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이 가장 크게 감동받는 순간은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복잡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단순한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화려함보다 마음의 깊이를 더 크게 봅니다.
그 깊이가 바로 이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은 관계를 부드럽게 여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손주가 귀찮다는 듯 갑자기 네, 알겠어요 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혹은 자식들이 말은 들어주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거리감.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사람에게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말과 닫혀 있을 때 들어가는 말은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힘은 나의 격을 높여주는 품격의 언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쓰느냐로 품격을 판단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품격 있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잘했어요 라는 말보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말이 훨씬 깊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먼저 낮추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진심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품격의 언어는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보다 진심 있는 표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힘은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대화는 첫 문장에서 방향이 이미 정해집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불만이나 푸념으로 시작하면 분위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따뜻함으로 흘러갑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작은 불씨 같아서 대화 전체에 온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의 말은 끝보다 시작에서 더 많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젊은 직장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데 일부러 와줘서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 시간 귀한데. 그 말 한마디에 젊은이는 바로 허리를 곧게 펴며 그 어르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 어르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것이죠. 이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깊게 이어졌고, 그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처럼 한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단 한 줄의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품격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드러내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말솜씨도 풍부한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상대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짧지만 상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많아지고 귀는 닫히기 쉬운데, 이 한 문장은 그 고정된 틀을 부드럽게 깨뜨립니다. 상대는 이분은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가볍게 듣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관계든 존중이 흐르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곳에서는 대화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느낀 경험과 지혜를 누구에게 전할 때 상대가 이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순간 관계의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이 표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도로 대답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리고 듣긴 들었지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말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귀하게 받겠다는 존중이고, 둘째, 그 말에서 무언가 배우겠다는 열린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담긴 표현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어르신이 직장 후배에게 건강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후배는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르신은 괜히 말을 꺼냈다고 느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말씀 조언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 무리한 것 같아서 더 신경 써야겠어요." 이 한 문장에 어르신은 마음이 따뜻해졌고 후배를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의 차이는 단 3단어였지만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말투는 작은 차이가 모여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 표현이 가진 더 깊은 힘은 나이 든 사람일수록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조언을 주는 쪽에 익숙해지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과시하는 말보다 배우겠다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언한 말이 상대의 행동이나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면 관계에 더 깊이 투자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좋은 관계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지키는 매우 현명한 도구입니다. 물론 조언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모든 조언이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예쁘면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거칠면 좋은 말도 상처가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반면 말씀해 주신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말의 선택은 곧 관계의 선택입니다. 이 말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조언을 할 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을 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생활습관, 재정 문제 등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알았다, 잔소리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그래, 조언을 새겨 듣겠다 라고 말하면 자식의 마음은 단숨에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식의 말을 존중할 때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순간은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모임에서 지인에게, 이웃과 이야기할 때, 심지어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언제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쌓일 때 여러분의 이미지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말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표현 하나가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한 관계 속에서 더 지혜로운 말투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 표현만큼 실용적이고 품격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 말을 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표현은 빛을 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로 풍성합니다. 그 지혜 위에 열린 태도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대화를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중심에 두는 말과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일이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 돈 이야기를 굳이 꺼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면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는 쪽으로 흐르고 다른 사람은 돈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모든 대화가 걱정과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결국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오래 관찰해보면 돈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가장 먼저 외로워지고 돈을 내려놓고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이 결국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아들은 집이 2채야. 이번에 땅값이 올랐는데 내가 그걸 미리 알아서 같은 말을 할 때 처음에는 다들 대단하다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표정이 굳어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누가 자랑을 할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은 작아지고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진심, 배려, 따뜻함 같은 정서적인 가치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돈 자랑은 그 모든 정서적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상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돈 자랑은 계산보다 상처를 더 많이 남깁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다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 역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요즘 세상은 돈이 전부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대화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듣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중심에 두고 말하기 시작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한 어르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려고 사람을 잃었고 늙어서는 돈을 지키려고 더 많은 사람을 잃었다. 이 말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인생의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은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말투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상대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편안함 대신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밥을 먹으면서 밥값이 비싸다, 이건 낭비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 손주는 편안함 대신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너랑 먹으니 참 좋구나, 이 시간 참 소중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손주의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돈을 중심에 둔 말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감사를 중심에 둔 말은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노년의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말의 온도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적 만족도가 낮고 대화를 경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돈 이야기를 줄이고 감정, 경험, 감사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안정감이 높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탄탄하다고 합니다. 즉, 돈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뜻입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돈에 대한 말 습관입니다. 실제로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령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모을수록 편안한 게 아니라 쓸 때 가치가 생긴다. 사람이 재산이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아니라 배움을 줍니다. 반면 돈을 중심에 둔 대화는 상대를 긴장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돈 중심의 말과 태도입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돈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감사, 경험, 배려, 지혜 같은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마음은 나누면 더 많아집니다. 사람은 계산을 남기지 않지만 감정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곁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자랑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습관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돈 이야기를 줄여보세요. 대신 따뜻한 한마디, 고마운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돈이 만드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말이 만드는 행복은 오래갑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한 관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민감해지고 더 미묘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거리감, 표현의 어려움, 간섭과 배려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도와주는 마음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우면서도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부모 세대는 누구보다 고생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힘든 시절을 버티며 자식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고 싶고 막아주고 싶고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랑의 표현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강하게 적용될 때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아. 이 회사로 옮겨라. 그 사람은 네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집을 사야 한다. 같은 말들은 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지만 자식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부모에게 종속된 것 같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과잉 개입, over involvement은 자녀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율성 감소를 불러온다고 분석합니다. 자식은 사랑을 느끼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꺼내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늘 마지막 결정을 엄마가 내려주는 느낌이에요. 마치 제 인생이 제가 아니라 엄마 인생 같아요. 부모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자식은 자유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도와준다고 느끼는 부분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내 선택이 무시된다는 감정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반복된 경험은 거리를 만들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한 발 물러서는 용기를 통해 자식의 인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자식의 모든 일에 조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의견은 고맙지만 제가 스스로 해본 뒤 실패하면 그때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응원뿐이다. 그 한 문장이 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웠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식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의미합니다. 자식을 믿는 마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래된 통계 하나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가정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간섭이 많을수록 자식의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정신적 안정감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모의 신뢰와 지지가 높을수록 자식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의 질이 모든 면에서 높아졌습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간혹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편하잖아. 맞습니다. 부모가 나서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다 해버리면 자식은 강해질 기회를 잃습니다. 삶은 결국 스스로 부딪혀야 성장하고 실수하면서 배워야 단단해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을 할 때는 명령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너라면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둘째, 자식이 결정을 내렸을 때 틀렸다고 느껴져도 바로 지적하지 말고 내 선택을 응원하고 지켜볼게 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도움을 줄 때도 먼저 물어보세요. 이 부분 도와주는 게 너한테 더 편할까?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해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작은 변화 하나가 자식에게는 커다란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넓은 세상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너무 꽉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잡아주되 위로 뻗어갈 여지도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뿌리, 자식은 줄기입니다. 뿌리가 너무 단단히 붙들면 줄기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게 지켜만 주면 줄기는 하늘 향해 힘있게 뻗어갑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더 성숙해지고 서로 더 따뜻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을 멈추는 것, 그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들은 더 깊어지고 말은 더 조심스러워지며 하루하루의 선택이 삶의 품격을 결정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오늘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밝게 만들지 아니면 후회로 채울지가 이 한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하지만 평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내일이라는 날은 반드시 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을 미루는 순간 인생 전체가 텅 비어 버릴 수 있다는 걸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실제로 노년 심리 연구에서도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후회하는 일의 72%가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합니다. 즉, 실패한 것이 후회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행동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 가고 싶었던 여행을 미룬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면 가장 깊이 마음에 남는 후회가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바로 60 이후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2세가 된 할아버지는 늘 해외여행을 꿈꾸며 은퇴하고 시간이 되면 가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야지. 조금 더 건강해지면 가야지. 돈 좀 더 모이면 가야지.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더 이상 긴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장거리 비행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 갈 걸. 준비보다 용기가 먼저였는데 나는 준비만 하다 시간을 다 보냈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당장 실행하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나중에는 나를 지켜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나중에 연락해야지 라고 미루다 보면 결국 다시는 만나지 못할 날이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때 전화라도 한 통 할 걸 이라는 말입니다. 관계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계속 이어지고 그 작은 행동이 늦어지면 인연도 멀어집니다. 오늘 생각난 사람이라면 오늘 연락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시작점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오늘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10분을 걸으면 내일의 몸이 달라지고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일의 관계가 달라지고 오늘 웃음을 지으면 내일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비어있고 결국 일상도 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곧 내 삶의 품격을 만들게 됩니다. 병원 진료 데이터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고령층의 건강지표 중 즉시 행동점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을 바로 실행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도 적고 회복력도 높으며 일상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만큼 오늘 행동하는 힘은 노년에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이건 운동이나 건강관리뿐 아니라 감정, 관계, 취미, 일상 전반에 적용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활기를 되살리고 몸의 에너지를 깨우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늘을 미루지 않는 삶은 결코 크고 거창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이라도 맛있게 마시는 것, 보고 싶었던 드라마 한 편을 편안하게 보는 것,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 인생의 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 오늘을 가볍게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내는 법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도 나이며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 걱정에 짓눌리지 말고, 오늘의 나에게 충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오늘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움직이고, 오늘 배우고, 오늘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건 단순한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 전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살겠다. 나는 내 인생을 지금부터 스스로 채워가겠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관계는 따뜻해지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쓰는 출발점입니다. 오늘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행동이 행복을 만들고 실천이 품격을 만듭니다.